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시대 소설문화를 연구하며 대학에서 고전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치는 주형혜입니다. 공문소설이 마이너한 문화적 지위에서 탄생해서 당대인들의 삶을 담고 독서인들의 생각을 구성하면서 역사 변화에 기여했던 양상을 조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소설 작품은 감상하고 즐기는 대상일 뿐 아니라 소설이 창작되고 책을 사고 팔고 독서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삶에 대해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당시 독자들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면 알수록 과거와 현재의 차이, 인간의 보편성에 대해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들면 옛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운문학도서관은 시간을 거슬러 오롯이 옛사람들과 대화에 빠져들 수 있는 독서 공간입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종로구 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여기 종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종로는 현대와 과거, 도시와 자연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작가들은 종로 거리를 거닐면서 이야기를 구상하고 기록을 남겼고 독자들은 그 책을 사거나 빌려서 읽었지요. 이처럼 종로는 옛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살아있는 문학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으로 향하기 위해선 인왕산 자락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걷다 보면 깊은 산속 사찰을 연상시키는 단아한 한옥 한 채를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공공도서관과 다르게 굉장히 고즈넉한 개인 서재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곳은 시민을 위한 공간 청운문학도서관입니다. 자연이 품은 조용한 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왼쪽으로는 북악산, 오른쪽으로는 인왕산이 있는 아늑한 산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 때면 마치 자연 속에 안긴 듯한 포근함을 느낍니다. 이 지역은 운영전의 배경이면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시를 짓고 놀았던 곳이고 겸재 정선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문화적 공간이죠. 운동주 문학관과 박노수 화백의 자택을 개조한 미술관 역시 근방에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은 문화적 기운이 가득한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2013년 당시에 종로구에서는 이 지점들을 쭉 이어 문화벨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바로 옛 청운공원 관리소 자리가 딱 그 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운문학도서관은 이곳에 입지하여 2013년 공사를 시작해 2014년 11월 개관한 이래로 지금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전통적 한옥 설계를 기반으로 지어졌습니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지붕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기와를 사용하였고 도님은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기와 3000여 장을 재사용한 의미 있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대량 생산해내는 기계식 기와를 쓴다면 공사 기간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겠지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전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옛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듯 한옥도서관은 건축 방식과 재료 하나까지도 옛것과 공존하는 정신을 담아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공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옥도서관은 크게 2층 건축물입니다. 산에서 내려다 볼 때는 한옥만 보이지만 막상 아래로 내려와 올려다보면 1층인 현대식 건물에 2층인 한옥이 올라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한옥의 건축적 특성상 열람실과 같은 공용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1층 현대적 건물은 열람실과 자료실 등 도서관의 일반적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책을 대여하고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도서관인 만큼 고전문학부터 근현대문학, 신간 작품들까지 대략 22,000권의 다양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층의 한옥은 한옥 그대로의 운치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서정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문학인들을 위한 창작실과 세미나 공간이 있어 많은 문학가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여들도록 배려했습니다. 여기서는 전문 문학가들의 모임뿐 아니라 문학가들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매력적인 공간 중 하나는 수성동 계곡을 연결한다는 컨셉으로 만든 계단식 폭포와 연못이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정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오히려 자연의 소리를 더 풍부하게 느끼며 문학과 더욱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위층 한옥체에서는 이용자들이 대여한 책을 읽을 수 있는 한옥 열람실이 있습니다. 좌식 의자와 방석이 비치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청운문학도서관은 문학 특성화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각종 독서 모임 장소와 창작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 문학작품 및 작가 중심의 기획전시와 인문학 강연, 시창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호승, 문태준, 김용택, 장석주 등 여러 문인들의 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청운 까치서당,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독서 캠프가 있습니다. 도심 속 휴식과 사색이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빠르게 흐르는 도시의 일상적 시간을 잠시 멈추고 고즈넉한 한옥체 안에 앉아 창 사이로 들어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과 나 그리고 문학을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운문학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옛날 이야기? 시험 공부를 위해 읽어야 하는 책?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한 고리타분한 책? 사실 고전소설이 시험용으로 교육하는 필독서같이 되다 보니 고전소설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기보다 외워야 할 과거의 지식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 소설을 낯선 나라의 이야기처럼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있을 만한 옛 소설 작품들을 다른 시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금 소개할 총 5편의 작품들은 고전소설 분야에서 출판이나 대중독서와 관련하여 짚어볼 만한 의미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소설들은 그저 옛날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출판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가 연결되고 독자들은 출판된 작품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었던 문화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우선 첫 번째 작품은 구운몽입니다. 구운몽은 17세기 학자이자 홍문관 대제학을 지냈던 김만중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소설 중에 작가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가의 준거 집단인 양반 사대부의 문화와 규범이 소설에도 투영되어 있지만 보편적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남녀의 결연과 부귀영화에 대한 열망 또한 분명히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구운몽의 철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조선시대 출판과 독서에서 구운몽은 현실적 흥미 요소들이 더 관심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의 의견 역시 이 작품의 주제를 결말에 나타나는 불교적 깨달음으로 보는 경우와 현실적 욕망 실현 과정이 더 큰 비중으로 서술되어 있음에 주목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지방 귀족이 서울로 상경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는 부귀영화의 이야기이면서 한 남성이 8명의 부인을 만나는 과정을 그려낸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끝자락에 남은 허물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독자는 남성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서사에 대해 비판하거나 그와 달리 남녀의 통속적 애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에 이르러 통속적 욕망을 더욱 초점화한 옥루몽이 창작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창선가미록입니다. 이 작품 역시 17세기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출판으로 이어져 대중 독자를 만났던 본격적 소설 작품들은 17세기 무렵을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독서 대중들은 조선의 상층 귀족 집안이 지켜야 할 유교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 수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유교 규범으로 가문을 다스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구성원들의 순종과 인내의 미덕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판단과 욕망은 배제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권력 연대를 통한 부귀영화에 대한 통속적 욕망 역시 뚜렷한 작품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고난 도덕적 품성에 따라 자리가 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유교적 규범을 바탕으로 서열화된 가문 공동체를 꿈꾸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후 매우 분량이 많은 국문 장편 소설의 이야기 구조에 깊이 관여한 작품으로서 문학사적 의미도 아주 깊습니다. 국문 장편 소설들은 가문의 여성들 사이의 관계성과 서열화의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이 따르는 유교 공동체의 규범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어 현재의 대중 독자들이 즐겨 읽을 만한 보편성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대 독서 대중의 심성 연구를 위해서는 매력적인 자료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작품은 숙향전입니다. 이 작품 역시 17세기 후반부터 독서 기록이 나타나는 오래도록 읽힌 작품입니다. 위의 두 작품과 다르게 탄생과 고난, 성공의 과정을 신화적 입사식 구조로 풀어내서 역사성 못지않게 신화적 보편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고난과 성공의 내용은 당시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요소들로 구성되었지만 천상계와 현실계의 공존과 연관성,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는 현실 삶, 운명적으로 전제된 삶을 산다는 것, 기업과 존재의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 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은에 대한 생각이 짙게 깔려 있어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는 사회적 도움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익명의 작가가 신화적 재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독서물로서 숙향전은 이후 조선의 소설 작품들에서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만남과 인연, 고난 등이 소재로 쓰이는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지식으로 기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소개할 작품인 홍길동전은 한국의 국문학계에서 논란이 컸던 작품입니다. 초기 연구에서 16세기에 창작된 최초의 국문소설로 논의한 이후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확정된 지식으로 교육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19세기의 상업소설 형태이기 때문에 이른 시기 국문소설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작품 형태, 서사적 성격으로는 국문소설이 다량 쏟아져 나왔던 시기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설 형태로는 19세기에 창작되고 상품화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떠도는 의적 이야기를 접한 여러 사대부들이 한문, 전 형태로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논쟁은 소설 장르를 일반적 의미의 이야기로 논의해왔던 관행에 대해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얼철폐라는 민감한 신분제를 다룬 문제적 작품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주인공이 신분제를 사회적 문제로 의식화하고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펼치는 데 장애물 정도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홍길동은 자신이 설계한 유토피아 율도국에서 왕으로 군림하거나 부친의 묘소를 옮겨가 각원을 지는 것으로 보아 그의 행위는 개인 욕망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거사입니다. 남원고사는 지금 이제 두 텍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대중들이 읽기에 적당한 그런 이제 독서물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자들이 읽기에 좋은 그런 주석서입니다. 조선시대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일 춘향전의 세책 형태 작품이 바로 남원거사입니다. 세책이란 대여를 위해 제작된 책인데 인쇄 출판이 시작되기 전 필사의 형태로 대여 상품을 제작한 것입니다. 독자를 염두에 두고 구성된 플롯이고 당대 서울의 문화 양식들을 취재하고 종합하여 창작했기 때문에 독자와 독서 환경,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판소리 춘향가가 소설 춘향전이 되었다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1867년에 기록된 남원고사는 당시 서울에서 유행하던 노래와 제담들을 바탕으로 소설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야기에 맞게 노래를 수집해서 다듬고 제담을 서술문체로 활용했습니다. 많은 분량의 노래와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시끌벅적한 소동이 포함된 이야기는 지금처럼 혼자 읽는 독서가 아니라 공연하듯이 읽어주는 독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노래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자료들은 소리내어 읽는 독서나 듣는 독서의 관행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소설책을 읽는 행위가 개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연행적 행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소개한 5권의 책은 구운몽을 제외하고는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 작가와 출판과 독서의 요소가 얽혀있는 역동적인 장에 놓여 있었던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 작가 형성 과정, 이야기, 영향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 하지요. 소설이란 특정 시기에 책의 형태로 독자를 만났던 문화상품이라는 점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이 시정의 대중 독서물로서 독자를 만났던 시기는 500년 조선의 역사에서 중반쯤 지난 시대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문은 제도와 학문의 공식 기록 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조수단으로 기능했지만 상층 문화와 도덕 규범의 영향을 받으면서 통속적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는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생산과 소비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경제 생활의 영역에서 싹튼 문화이기도 하지요. 소설은 기존의 문화적 자산을 수용하고 자기화하며 시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통속 문화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책의 문제처럼 조선의 소설이 새로운 시대의 동력으로서 가시화되는 지점을 고전소설과 관련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전소설이 유통되었던 곳은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본이 대량 투여되는 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나름 통속적 확장력과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근대의 소설이 놓여있는 장에 비해 문화적 지위는 미미했습니다. 다만 소설은 개항 즈음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문화가 밀려드는 근대의 접경에 놓여 있었던 조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는지, 어떤 욕망이 구체화되고 있었는지, 어떤 질서를 따르고 반발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상상력과 현실 경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아지트인 청운문학도서관을 소개하고 고전소설 작품을 추천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만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 중 끌리는 것이 있다면 청운문학도서관에 가셔서 마음 놓고 한옥마루에 앉아 창밖의 풍경과 함께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학박사 주형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